청야전술. 내 것을 파기하고 적을 유인하라. 약자에게는 지피지기가 필요하다. 대체로 실력이 비슷할 때보다는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정면 승부는 위험하다. 약자임이 분명한 상태에서 정면으로 부딪혀봐야 처절하게 박살날 뿐 뒷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처럼 전략적 후퇴는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러시아의 청야전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은 탁월한 능력으로 유럽 대륙을 장악했는데 단 하나 영국만이 그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프랑스 해군이 영국군 영웅 넬슨 제독에게 1789년에는 이집트 앞바다에서 1805년에는 스페인 남서쪽 트라팔가 해역에서 패한 때문이었다. 영국을 침공할 수 없게 된 나폴레옹은 1811년 영국과 유럽 대륙 간 무역을 저지하고자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조치는 원래 목적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영국은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대륙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 조치에 반발하자 나폴레옹은 스페인에 군대를 보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게릴라 저항에 막혀 국력 낭비를 초래했다. 더 큰 반발은 러시아에서 나타났는데 대륙봉쇄령으로 영국의 농산물 수출이 끊기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1810년 공식적으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영국과 무역을 재개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러시아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겨 원정군을 편성했다. 러시아 원정군 규모는 60만 명이었는데 3분의 1은 프랑스인이었고 다른 3분의 1은 라인 동맹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인,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폴란드인을 중심으로 한 기타 민족이었다. 목표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였는데 러시아를 굴복시켜야 다른 국가들도 자신이 주도하는 방식대로 따를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군대 구성과 전쟁 방식은 지금까지의 나폴레옹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유럽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한 군사력이 아니라 예정된 목표를 두지 않고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전격적 기동전 방식이었던 것이다. 러시아를 공격하러 떠나는 나폴레옹은 이제 스스로 강자라고 여겼던 것일까? 1812년 6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군에 들어갔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었는지 겨우 3주 분량의 보급 물자만을 가지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때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진 국토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 군대는 눈에 뻔히 보이는 목표물이었고 시간은 러시아 편이었다. 러시아군은 넓은 국토를 이용하여 치고 빠지면서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농민들을 대피시키고 초원 식물들을 제거했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나폴레옹은 모스크바 근방 보르디노에서 처음으로 러시아군과 첫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둔 것을 기뻐했다. 분명 러시아군은 5만 명이 사망했고 프랑스군은 3만 명이 죽었으니 프랑스군 승리였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러시아군이 워낙 허약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펼친 청야전술의 실패는 아니었다. 어쩌면 나폴레옹군의 길을 살려줘 추워지는 가을까지 시간을 벌려는 러시아군의 전술이었을 수도 있다. 전투에 패배했지만 러시아군은 질서정연하게 후퇴했고 모스크바에 당당하게 입성한 나폴레옹은 항복문서를 들고 찾아올 알렉산드르 1세를 기다렸다. 하지만 모스크바에는 텅 빈 시가지만 있을 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도 포로로 잡을 러시아인도 없었다.
당황한 나폴레옹은 굶주린 병사들을 달래며 오주 동안이나 알렉산드르 1세와 협상하기를 기대했으나 꽃놀이패를 쥔 러시아 차르는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가을이 깊어갔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가는 여름 복장을 한 군사들이 모두 얼어 죽을 판이었다. 기다리다 못한 나폴레옹은 후퇴를 명령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영을 갖추지 못한 채 황량한 러시아 벌판을 걷고 있던 나폴레옹군을 러시아인은 그냥 보내주지 않았다. 수도 모스크바가 나폴레옹군에 의해 방화되어 불탄 것을 알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적개심에 사로잡혔고 끈 떨어진 무적의 군대는 러시아군에게 보복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그 해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와 위대한 정복자의 군대를 사정없이 괴롭혔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후퇴하는 나폴레옹군을 공격하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마치 전쟁 연습하듯이 총칼을 휘두르면 그만이었다. 러시아 원정 결과는 참혹했다. 60만 원정군 중 40만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 역사상 최대를 자랑하던 대군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병사들을 전장에서 잃거나 동맹국에 놔두고 돌아온 나폴레옹은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다시 신병들을 모집하고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여 적으로 돌아선 주변 세력들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엘바 섬으로 귀양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청야전술은 아무 때나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설사 승리했다 해도 그 후유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들을 베어버리면 다음 해에는 모두 굶어야 했고 도시를 비우면 멀쩡하던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는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였고 반드시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간절함이 커야 했다. 영어 표현에 No sacrifice, no victory라는 말이 있다. 개인의 희생이 없다면 전체의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말이다. 조직의 승리를 위해서는 작은 회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구에는 다른 스포츠에 없는 희생번트, 희생타라는 용어가 있다. 타자가 주자의 진루를 위해 타격을 하지 않고 일부러 번트를 대거나 플라이볼을 쳐서 타점을 올리는 경우다. 희생번트를 하면 자신은 아웃되지만 주자를 한 베이스 진루시킬 수 있다. 보통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타자는 감독의 지시에 의해 손해가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 아웃카운트 하나도 연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 희생번트를 성공하면 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희생번트를 해서 아웃되는 것이 자신의 타율에 손해가지 않도록 규정에 넣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조직의 승리를 위해 개인들의 희생을 치르는 것이 청야전술이다. 그런데 그 희생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공동체 합의가 필수적이다. 내가 가진 것을 양보하고 편안한 것들을 버리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때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승리 후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화 작업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한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파타고니아.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라. 아웃도어 유류 회사인 파티고니아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이한 경영을 하는 회사다.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 순위로 1, 2위를 다투면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경영 방침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웜웨어라는 이름으로 파타고니아 옷을 물려 입고 오래 입은 사연을 공유해서 오래 입기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에 좋은 옷을 사서
오래도록 입으라는 취지다. 또 새 제품보다는 중고품 구입을 권하고 입던 옷을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경영을 하면서도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파타고니아가 매출보다 앞서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이 회사는 매출의 1%를 사회에 기부한다. 미래 환경을 생각하여 자연의 손을 적게 하며 화학제품 사용을 최소화한다. 유류 소재인 목화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살충제들이 환경 폐해를 끼치기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번 생산된 제품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직원들의 행복을 최대한 생각해서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출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실행되는 곳은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파타고니아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작은 기업에서 성장하여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직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가 소재한 캘리포니아주 소도시 벤추리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많다. 어려서부터 색칠만 해온 사람, 10살 때부터 직접 디자인하고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어 온 사람,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매일 그림만 그리는 사람 등이다. 이런 독특한 사람들을 회사는 고용하고 그들은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경영 DNA와 같은 주주중심 경영에 주력하지 않는다. 상장을 하지 않았고 창업자가 여전히 이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회사와 종업원을 최우선으로 둔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에는 소유주와 경영자, 임원 급여부터 줄였다. 이렇게 똘똘 뭉쳐 어려운 시기를 넘어왔고 상황이 좋아져도 이러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직원들의 공통 인식에 있다. 회사는 독성에 중독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을 사용한 목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환경에 위해를 주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특정 부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회사 어느 곳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게끔 했다. 말하자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회사와 같은 사람만 승진하고 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파타고니아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지만 고객들은 회사의 방침을 이해하고 기꺼이 제품을 구매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 경영 달성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